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땡겨서 이렇게 쓰면서도 제대로 된 힘이 없이 하는 이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세심하게 심사했습니다. 꼼꼼하고 정밀하게 현미경 심사를 위해 힘썼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켜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등원한다고 하니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가 조금 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인영 의원,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국정원장, 신임 국정원장의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발표된 3명의 인선 프로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미 말이 나왔었던 인물이죠. 이인영 의원입니다. 고려대 국문과 나왔고요. 4선의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김대중 정권 시절에 역임을 했었고요. 4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현 정부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전략실장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청와대에서 조금 전 인선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도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합니다. 임종석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이인영, 서훈 대체로 언론에서 예상했었던 인물인데 오늘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사 문제로 인해서 네. 좀 쾌감, 전율 이런 걸 느낀 게 참 오랜만인데요. 얼마 만인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인사는 좀 적재적소의 인사가 아니었나 싶고요. 무엇보다도 환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 경험이 풍부한 네. 남북 문제의 경험이 풍부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 네. 정치적으로도 좀 탕평 인사에 가깝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간의 앙금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가정보원장을 맡으면 네.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대북 정보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소극적으로 좀 변했는데 네. 북의 입장에서 볼 때 할아버지와 굉장히 친한 인물입니다. 인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애우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유은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존중감이 있을 것 같아서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번 인사의 특징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것을 남과 북, 미, 중 등 대내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환상적인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네. 이번 인사를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넓은 이해심과 포용력을 가지고 소통이 뛰어난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뭐 북한에 앞으로 뭐 매달리거나 북한과 뭐 대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국민들 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통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현재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대북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도 국민들의 가슴을 더 숫덩이로 만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네. 뭐 박지원 그 이번에 신임 국정원장 내정자를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분이 그 지난 4월 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호영호재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직업이냐. 그걸 가시지 않는 게 좋겠다. 왜 가시는지 모르겠다. 본인 얘기라는 그 뜻인가요? 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40년생이고 이분은 42년생인데 저는 동일하게 이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공직이 무슨 직업이냐. 그리고 왜 가시려고 하느냐. 좀 이런 남으셔서 사사건건도 나오셔가지고 옳은 얘기도 좀 하고. 지금 사실 이제 박지원 전 예. 의원 같은 경우는 대북 문제에 굉장한 애착을 사실 가지고 있었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고정 출연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제 또 때마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인터뷰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게 통일부 장관 네. 또 결단은 김현철 대통령이 하면 전 되죠.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물론 제가 하면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론되지 않고 이인영 전 대표 같은 분이 하면은 저는 참 잘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실 때 물론 제가 하면 정말 잘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대북 문제 워낙에 애착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출연진들 저 포함해서 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속았는데 예. 이분이 또 SNS에 소감을 올렸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자,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자도 올리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국정원에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대북 정보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죠. 예, 원래 이제 국정원이 크게 보면 서너 가지 업무가 있는데 네. 대북 업무가 있고 해외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 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국내 정치에 좀 관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국내 정치 관여하는 부분은 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없앴습니다. 그 기능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뭐 정치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해외 업무하고 대북 업무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꼬인 실타래를 푸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특히 이제 대북 문제는 물밑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이제 청문회가 이 중에 어떤 분만 청문회하고 청문회 안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보니까 임종석 뭐 이런 분들 시키고 싶기는 뭐 총리도 시키고 장관도 시키고 싶겠죠. 근데 네. 청문회를 하면 이제 뭐 통과는 네. 여당이 원체 많으니까 통과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 또 민낯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뭐 여당에서 미리 직책을 갖다가 청문회 하지 않는 네. 특보로 다 뺐어요. 문제되는 분들은. 네. 그래서 국정원장은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될 건데 뭐 현재 여당의 그 기세를 보면 뭐 청문회도 그냥 졸속으로 그냥 그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국회 통합당 안 들어오나요? 그때까지도? 들어가야 졸속으로 되겠죠. 한다니요. 들어가야 청문회 되겠죠. 하시면 통합당 당연히 참여해서 이야기하시겠죠. 그걸 졸속으로. 근데 묘사를 문제를 하면 제기해도 뭐 어떡합니까? 전혀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청문회에서 뭐 검증하면 깔아뭉개 버리는데 뭘 합니까? 국민들이 말하는- 판단하는 거죠. 뭐. 말하는 거는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 한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결과가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낙마할 수 있다는 게 돼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아니, 시험 결과가 뻔한데 그게 뭐 무조건 열심히 할 생각이 문제가 나겠어요? 됐던 분들도 덜어 있었겠지만 별 하자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더 많았죠 과거에. 우리가 더 오래 정권 잡았으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청문회는 아마 거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시시비를 가리는 모습 이제 국민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회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민주당 단독으로 오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재정 투입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3개월 이내 집행되어야만 연속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안이 오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1시간 57분 만에 37조를 아마 한번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심의 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죠.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지만 정쟁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경을 세심하게 심사했습니다.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이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 없게도 무려 3,700억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습니다. 7월 3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2시간 안에 심사를 끝냈다 이 얘기는 저희 프로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으려고 시도를 했다. 이게 창피한 일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또 여당에 있는 그 예결위원장께서 우리 당 부분은 그 부분은 다 뺐고 그다음에 최대로 6천 몇백억을 삭감했다. 역대 최대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오죽하면 정의당에 있는 의원이 그 혼자서 들어가서 그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퇴장을 해버렸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현재.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추경이 좀 졸속 심사가 됐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6월 4일 날 추경안을 냈습니다. 지금 한 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상임위 원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에 대해서 통합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지역 민원성 예산에 대해서 전원 전체를 다 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억 정도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그래도 일부는 또 증액도 하고 삭감도 했는데 증액 예산 중에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 대학 긴급 예산, 등록금이나 이런 관련된 거,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또 증액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졸속 심사를 한 걸 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통합당을 지적하면 정말 할 말이 없고요.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다고 보고 통합당에서 7월 11일까지 한 주만 연기를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심사를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주도 연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마치고요. 근데 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의당 의원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급하다고 불효불급해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못 넣고 추경까지 해가지고 돈을 쓴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정부에서 올린 그 추경 중에 못 쓰는 돈이 지금 어마어마해 1조 6천억을 돈을 못 썼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그때는 3.2%, 2018년도 11.1%, 2019년 14.6%의 돈을 급하다고 정부에서 추경 책정해달라고 해서 추경까지 했는데도 그 돈을 못 쓰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졸속으로 하고 급하게 밀어붙이고 해서 야당이 일주일만 더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야당은 다 뒤집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당은 상당히 진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 하냐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임위원들의 명단 내겠다. 본회의 부분들에 있어서 원구성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들 명단을 내서 협조를 할 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대체 통합당이 이거는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세력이지 협조하려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초면 미래통합당 이제 국회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쟁점으로 들고 나올 게 공수처법 추가로 추진되는 걸 이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상황 국회 상황을 다음 주에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갈등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원래 수사자문단 이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수사자문단이 열리기로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죠. 그래서 수사지휘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자문단은 회의를 하질 않았어요. 안 왔는데 대신에
검사장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네. 검사장을 불러 모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미디죠. 왜냐하면 장관하고 총장이 같은 급입니까? 다르죠. 명확하게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습니다. 네. 상급자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하급자들이 모여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그게 바로 하극상이지 뭡니까? 이 자체가 그런 일선의 검사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패막이 세우는 겁니다. 총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몇 검사장들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건데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태는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못하도록 총장이 막은 겁니다. 왜 막았냐? 자기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기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못하도록 막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선 검찰 직원들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내부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추 장관이 지시한 건데 어떻게 상급자 지시를 하급자들이 모여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려면 옷을 벗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국민들 그 날씨도 덥고 참 경제도 너무 힘든데 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둘이 권력 싸움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차요. 그리고 짜증나요, 이제는.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그 법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니 수사지휘하는 게 검찰청 법에 있는 걸 그대로 했다고 얘기하실, 똑같은 논리를 적용을 하겠다면 검찰총장도 이 수사자문단한테 자문을 여는 건 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걸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장관이 수사지휘하고 자문단 하지 말라니까 안 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둘이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총장은 선을 지키면서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 법 규정 테두리는 들어가 있지만 관행이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각 검찰과 법무부 간의 관계라든가 상호 간의 신뢰 예의 문제로 봤을 때는 그 지시한 내용을 언론에 까고 그다음에 이 수사 지휘까지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 그 검찰총장도 현재 자기 측근이 연루돼 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지만, 누가 더 불편하나 따져보면 법무부 장관이 훨씬 불편한데. 그런데 아셔야 할게요.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장단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들 시켜서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높은 사람들은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 인사한 사람들이잖아요. 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을 사조직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을 보면 네. 오늘 이제 검사장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제일 그 중요한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참석을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총장이 지시한 겁니다, 지금. 보고도 안 하는데 참석하지 말라고 대면 보고해야 될 것도 이미 이석윤 검찰 누구죠? 그분이 중앙지검장이 네. 거부하고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상황이니 지금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에서 서로 얼굴 봐봐야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말이 됩니까? 그런 걸 대상자면 당연히 오게 만들어야지. 자기하고 불편하다 오지 말라고 이게 한다는 불편하다면 검찰총장한테 밑에 있는 사람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고를 안 하면 장관하고 총장이 같은 급이니까 그 전부터 보고를 안 했잖아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수사지휘하기 전부터 이석윤 그분은 보고를 안 했다 이겁니다. 검찰총장한테. 이 정도 되면요. 한동훈 검사장만의 의혹이 아니라 윗선인 윤석열 총장도 채널A 관련해서 뭔가 연루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정세를 다 보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쨌거나 좀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천정배 장관 시절에 강정구 교수 이제 불구속 수사라고 그때도 이제 수사지휘가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총장이 그걸 따르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이 사태가 총장 사퇴로까지 혹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은 두 분 간의 신뢰가 저는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늘 총장이 돼서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협력해서 검찰개혁 잘하라 그랬지 검찰총장 문제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하고 윤석열하고 싸움하는데 우리 당 출신이 추미애 장관한테 개겨?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하는데 추미애 장관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저는 그렇게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관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지금 검찰총장이
예를 들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한다. 네. 이러면 아마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임명권자도 이 정도면, 대통령이고 이 정도면 예. 해임 사유에 들어갑니다. 임명권자도 대통령이고 잠깐만요. 해임하려면 퇴임도 대통령이 해라. 이게 아니, 맞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수사지휘권을 정당히 발동을 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거부를 한다. 이러면 누군가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해임권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황을 정치권에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이 검찰의 제19 감싸기 논란임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검찰개혁 관련된 요구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 생각됩니다. 검사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르면 안 되는 짓이다. 이 말은 2013년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2013년에 윤석열 검사장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무슨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때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백주대낮에 21세기 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한다는 자체가 아연 실색할 따름이죠. 자, 해임건이 탄핵소추. 그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죠. 할 수 있죠. 네.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탄핵소추 국회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불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거고요. 뭐 통합당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걸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네.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팀장이었을 때 어땠느냐? 그때는 부당한 지휘에 대해서 팀장들이 거부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수사의 공정성을 지금 검찰총장 자기가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합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공세 맞고요. 네. 뭐 상징성은 있어도 뭐 실효성은 없죠. 해본들 탄핵 소추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통합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만큼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또 집권 여당이 하는 행동들이 국민 보기에 낯뜨겁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정치적 수사밖에 없으니 탄핵 소추까지 꺼낸 거고, 사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과거 정권 때 이분이 수사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려고 하다가 좌천당하고 박해받고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현 여당이 환호하면서 야 정말 검사다. 저런 분이 검찰에 필요하지. 그래서 대통령이 훌륭하다 싶어서 검찰개혁하라고 이분을 갖다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가 결정적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법과 절차를 지켰어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당의 현재 보는 시각이 바뀐 거지 국민 눈높이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검사들의 시각도 잘 읽어보십시오. 내부에서 얼마나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저도 듣고 있는데 내부에서 보니까 현재 법무부 장관이 해도 너무한다는 지금 소리 개인적으로 많이 그걸 하죠.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동훈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아니 저는 법대로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윤석열 총장의 그런 오해살만 행동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정도로 과하게 한다.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검사장 회의 오늘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서 또 추미애 장관과 또 어떻게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많이 치솟았다가 지금 50%선 지금 아슬아슬하게 좀 지키고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정 후반기인데 50%도 국정 후반기면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지지율이죠. 역대 대통령 중에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왜냐하면 갤럽분들 과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추이를 발표했거든요. 그걸 분석해 보면 가장 높은 수치는 분명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급속히 좀 빠지고 있다. 네. 추이상 좋지 않다. 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원인이 뭐냐?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불거졌죠. 네. 대책이 6월 17일 날 대책 발표하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되게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대책 좀 발표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좀 빠지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전에 이제 대북 문제가 있고 또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문제가 또 좋게 안 보이는 중도층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체로 거론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밖에 것도 혹시 이유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역대로 제일 높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4년차 1분기 때 나머지 대통령들 보면 이명박 대통령 긍정 43, 부정 49, 박근혜 대통령 긍정 40, 부정 49. 그래서 따져보면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모든 걸 덮을 정도로 이렇게 높다고 이제 얘기할 상황이 아님을 집권 여당 사람들 좀 알아야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뭐 이렇게 인국공 사태 뭐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거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이 속에 있는 걸 다 덮고 있고, 그래도 이번에 집권 여당한테 과반 이상을 몰아주고 180석 몰아줬던 것도 뭐냐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어쨌든 위기를 돌파하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모든 걸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지, 현재 대통령께서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일들에 뭐 예를 들면 검찰 문제라든가 나머지 일에 비하면 집권 초반기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청와대에 놓고 이렇게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졌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자, 경제 문제는 사실 뭐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그런 악화되는 상황에 있는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게,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지지율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런 아픈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아팠던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지난해 말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봤더니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급 이상에서도 여전히 안 파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부분은 사실 청와대로서 굉장히 아픈 부분 아닌가요? 비판 받아야죠. 네. 영이 잘 안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임기 4년 차쯤 들어가면 청와대나 정부 관료들이 되게 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 좀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강이 좀 해이해지는 거죠. 다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다 잡아야 하고, 가뜩이나 지금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경제가 너무 어렵고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허리띠를 졸라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고 여당한테 그렇게 표를 몰아줬는데, 그 여당에서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기강이 해이하다,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참 심히 유감이고 걱정이 된다 싶고, 이 자체가 이미 현 정권이 지금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이 안 쓴다는 게 뭡니까? 능력이 있었으면 영이 쓸 건데 영이 안 쓴다는 거는 그만큼 지휘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자, 이 건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또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불러들여서 긴급 보고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실수요자 그리고 생애 첫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을 부담을 줄여달라, 이런 당부의 말을 했고요. 공급 물량을 확대해달라. 이거는 사실 공급론자들이 주로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언제든지 추가 대책, 제2, 제3의 대책 계속 내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현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요. 이 보유세 부담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고, 네. 오히려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의원 중심으로 해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유세 과연 상황이 어떤지 잠깐 보면요. 잠깐 보여주시죠. 자,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GDP 대비 한 0.8% 됩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OECD 평균도 한 2.53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수준 자체는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보유세를 지금 높인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추진돼도 저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 가진 분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집 가진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 그렇지 않아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중에서 보유세 적용 대상자들이 2~3% 수준입니다.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지난 그 20대 국회 때 보유세 인상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인가요? 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서 사실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종부세 인상은 해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그 부분을 지역구 의원이 받아들인 거 그거 비판할 일은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는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거국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국회의원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해 보면 현재 그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강남에 계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마 그 동료 의원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막말이 되니 전국을 찌르면 막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따나 우리 종부세는 강남 3구에다 용산구까지가 40% 이상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1조 8천억 정도, 700억 정도 내는데 평균 그 1인당 개인 그 종부세 내용 액수가 도리어 작년에는 이 425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40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맞다나 이 부분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 강남 3구 의원들이 통합당 전체 의견도 아니고 이제는 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종부세 이런 문제는 또 여당도 이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야당도 여기에 수긍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는 뭐 개혁을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만에 두 분이 의견이 좀 한대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 옳은 소리 해요. 둘 다 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럼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과연 어떻게 추진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민지코리아 대표, 조대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